대한민국의 바단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뉴스바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관련 특별 법안을 준비하면서 서울과 부산, 광주, 메가시티 추진은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최종 무산이 됐었던 부울경특별연합,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주장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그리고 이 가운데 부산과 울산의 송내 등등 이 모든 주제는 이제 뉴스테이블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정기풍, 한상현, 경남의 두 도의원과 함께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 김명신 장군의 일대기를 책으로 펴낸 이춘 작가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K타카 검색하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테이블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뉴스를 짚어주는 두 분입니다. 토크의 전류가 흐르는 두 분이죠. 한전 듀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행정통합.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로 한 발 더 나가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경태 의원인데요. 조경태 의원이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그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조 위원장은 24일 그러니까 모레입니다. 경남의 박 지사, 이 박완수 지사를 만나러 온다고 전했는데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또 박완수 지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 이후에 뭔가 잠잠했었는데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는 건가, 이렇게 궁금증 나타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기풍 의원? 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경남의 어떤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들이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예. 아마 그런 통합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상남도의 박완수 지사께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예. 이제 당 차원에서 적극성을 더 띠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특별법안 발의 소식 정리를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특별연합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 행정통합은 불가능한 일을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고요. 사실 아마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그냥 보여주기 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총선용 공수표에 네네, 불과하다. 총선용 공수표에 불과하고, 사실 윤 정부에서 지방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수표를 남발해도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서 또 한번 설명드린 적이 나와서 있는데,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사도 묻지도 않았고 모델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부터 발의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네. 아니 뭐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도 있고 지방의회도 이거를 반대하면은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현실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였고요. 예. 행정통합은 어떤 비현실적인 부분들 아니면 행정효율 이런 부분들을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김경수 도정에서도 결국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특별 일단 연합부터 그거는 가겠다. 단계별로 간다는 거고, 예. 대구하고 경북도 그렇게 주기 잘마다 또 10년 동안 했다가도 무산된 게 행정통합인데 이렇게 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한다고 해서 행정통합이 당연히 될 리 없고요. 무엇보다 분명히 박완수 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도민들의 그 표본 집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낸다고 했는데 예. 지금 행정통합이 뭔지조차도 지금 시도민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특별법부터 발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 이제 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본래 경남과 부산은 한 집안 식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충분한 논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방 소멸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 관계를 맺으면은 훨씬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특별연합을 반대했을 때 저희 서부 권역이 뭐 소외되고 뭐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해서 다 빨려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지금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하는데 경제동맹 안에는 서부 권역의 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통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모델도 특별도가 될 건지 특별시가 될 건지 어떤 모델 제시도 없고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불과 총선 5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공수표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믿을 시도민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어느 정도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나가고 그리고 나서 주민 투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개진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라는 게 있는데 특별법은 이제 시도민들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시도민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법이 만들어져야지 법부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뒤에 법이 만들어졌지 먼저 연구도 수기 과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어진다고 이거를 이해하실 시도민분들이 계실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시도 간에 또 이웃하고 있는 광역 단위에서 뭔가 에너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도권 일극 체제는 극복해야 될 현 시대의 가장 심각성을 주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한다고 해서 지방 시대를 얘기해서 5 권역의 메가시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메가시티가 있었고 전라권, 그다음에 대구, 경북, 저희 이제 부울경 이렇게 하고 이제 특별자치도가 나와지는 게 제주, 그다음에 강원, 전북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가 뜬금없이 메가시티를 말하면 마치 민주당 것 같으니까 뉴시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또 만들어내서 특별법을 만들어낸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도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침 이제 역풍이다님께서도 먼저 도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네. 뭐 특별 법안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두 분께서 이제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유튜브 MT타카로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시스템 정비 중이라고 하니까 라디오로는 두 분의 말씀 도민들께서 잘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니까 울산은 뭐 경주, 포항 뭐 이렇게 해오름 동맹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박경준 부산시장은 일단은 초강력 경제 동맹에 집중하겠다. 뭔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부산시 의원님께서도 다시 뭔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메가시티를 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산시의회 예. 쪽에서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특별 도로 온다. 면은 저희 쪽으로 편입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겠습니까? 예. 각각 자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차근차근 밟아가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행정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게 뭐 부울경 총선 이슈로 부상은 됐습니다. 이제 뭐 행정통합인지 뭐 특별연합대로 가는 것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예, 여야 공방 계속될 것 같고요. 내년에 22대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마 총선 이슈로 크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이 옳은지 도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행정가들은 행정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부울경 메가시티 1,000만 인구의 대도시권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메가시티는 다 만들어 놓고 진짜 열쇠로 열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고 지금도 열쇠로 열기만 되면 상태입니다. 행정통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은
메가시티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일단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들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나눠볼 얘기는 경상남도 얘기인데 조직 개편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국을 복지 여성국으로 개편한다는 것 때문인데 여성단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남 성평등 정책을 약 15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것이다. 경남도는 여성정책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복지 여성국으로 개편이고 없애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먼저 한성인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 복지하고 여성이 복지 수혜 대상입니까? 아니 왜 여성을 복지에다가 묶어넣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가 세계 성평등 지수가 158개국 중에서 102등입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최하위입니다. 저희가 르완다나 이런 데보다 더 훨씬 더 성평등 지수가 낮거든요. 저희 광역의회만 봐도 64명 중에서 광역의원이 3명밖에 없고요. 그렇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도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런데 여성가족국을 세상에 복지 수혜 대상처럼 복지 바로 뒤에 물론 그대로 뒀다라고 하지만 복지 수혜 대상인 것처럼 왜 복지하고 여성을 같이 묶이는지도 모르겠고 행정조직 안에 있는 게 마치 요보 대상인 것처럼 요보호 대상. 네, 예. 인 것처럼 둔 거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도 모든 지자체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매번 홀대를 하니까 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저희가 여성 청년이 최고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더 계속 인구가 더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도의 의원으로서 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고요. 예,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번에 조직 개편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조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직 개편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출산 지원 업무라든지 보육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아동에 대한 그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국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여성 정책과 그대로 있고요. 오히려 세계과에서 내계과로 더 증설이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우리 이제 보건복지 그 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의 내용들을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예산을 보면은 지금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뭐 1조 1,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65억이 증액됐습니다. 전혀 가족이라는 단어에 여성이 그러니까 금방 아동 그러니까 출산 이게 모든 게 여성 거로만 마치 다 판단되고 있는데 여성에 관련된 것만 본다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여성과 같이 묶어져 있는 가족을 다 산산이 분해해놓고 복지 수혜 대상인 것처럼 해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직제 개편으로 본다면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여성을 위한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질적인 예산 규모나 아니면 업무가 바뀌지 않았는데 명칭 하나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게 후손위로 밀렸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오히려 더 뭐 같이 절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민선 8기 들어서서 양성평등기금도 형성하지도 않았고 이때까지 정책 실 과장님도 3번 이상 바뀌고요. 쭉 가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서서 뭐 청년 정책이라든지 관광 정책에 대해서 앞서서 가는 것들은 정말 찬성을 하고요. 잘 해가시는 것 부분도 있지만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 개편 논란에 있어서 비판적인 분들은 여성가족부 얘기로 확장한다면 더욱더 좀 예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게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가부 폐지요. 그러니까 조금 씁쓸한 얘기인데요. 예. 물론 박안수 지사님이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월등히 많지만은 마치 그 중앙 정부가 하는 그대로 답습하듯이 가는 거를 지울래야 제가 생각할 때는 지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크더라고요. 중앙과 호흡을 지금 같이 하는 작업입니다. 네네네.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진주에서 쇼컷머리라고 해서 왜 편의점 네네. 여성 그렇지만 당했죠.
이 여성 폭력 예방 관련돼 있는 예산 부분도 보면 예.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디지털 성범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가족 부분만 본다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출산이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예. 사실 오래전에 그 양성평등법이 만들어지고 사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58회 전국여성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참석하셔서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에 관련된 예산들은 중요 예산들은 여성 폭력 방지 예산이라든지 성범죄 예산들 전액 거진다 사건 됐습니다. 이번에 그 24년도 당초 예산이나 이런 쪽에 본다면 예. 뭐 어차피 뭐 여성가족부 그 우리 김행 전 후보자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없애버리고 호련히 뭐 사라지신다고 얘기한 게 윤 정부의 스탠스였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김행 장관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숙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담당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다시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성가족부를 예. 없앤 것이 아니라 예. 가족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 낙마를 하신 거죠. 김행 후보자는 이제 보궐선거 직후에 사퇴를 밝혔고 예. 그리고 김현숙 장관이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다시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뭐 총선 이후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총선 이후의 결과를 보고 만약에 여당 쪽의 승리가 좀 현실화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때 여가부를 막 폐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요? 여가부가 폐지되는 일이요? 아니면 여가부가 폐지되는 일도 없고 예. 여당이 승리할 일도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가정법으로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가정법도 쳐도 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이야기가 좀 더 남아 있는데 전하는 말씀 듣기까지는 1분 30초 정도 남아 있고 이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부가 신청한 내년도 원자력 발전 예산 1,800억 원 정도를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예산 테러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는데 정기표 의원 1분 정도 일단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원전은 경상남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리고 경남에는 원전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40%에 해당하는 300개의 협력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박한수 도정에서도 예.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마당에 예. 또다시 이 1,814억 원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다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예. 폭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지사도 원전 생태계 2번 죽이는 일이다라는 우려를 표했는데 한상현 의원의 답은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드디어 새 친구가 공개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 삶의 접점을 찾는 처음 뵙겠습니다. 자, 63,900원 69. 무슨 나와? 아무도 또 나오나? 아 신나죠? 자식 같은 존재들. 신선하고 맛있지. 오케이. 좀 먹어봐. 엄마 어서 오시라.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그냥 즉석에서 떠올랐어요. 컴퓨터로 침착하게 타닥 치고 되게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다 생긴 걸까, 이 모든 게. 저 이렇게 뛰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를 왜 걷게 하는 거야? 아, 찾았다. 매우 낯설군요. 놀이기구 이런 거 타라고 막 시키고 하시던데. 난 정말 끝장이다.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겠죠 그냥. 욕 봐라.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함께 오늘 뉴스테이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앞서 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00억 원 정도 전액 삭감이 됐다 전해드렸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그 내용인데, 자, 이번에 한상현 의원의 또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기풍 의원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근데 국회가 고유의 가진 권한을 폭거라고 얘기만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경남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회 쪽에다가 문의를 해서 여쭤봤는데요. 예. 지금 SMR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느냐면 미국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나와서 불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콘크리트도 5배 이상 들고 차라리 큰 규모면은 더 안전하고 더 될 건데 이렇게 소형이 가까이에서 짓는 자체가 불안정하고 오히려 창원의 시나 우리 경남도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결론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실험 단계, 즉, 그러니까 R&D 쪽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는 전액 다 삭감을 하면서 R&D 쪽에는 예산도 안 올렸고 먼저 연구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데 이거 개발 비용만 얹어놨으니까 저희 당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사실상 원자력은 심각한 사고를 수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원자로 그 폐연료봉이라든지 폐기물은 당연히 소형이라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안은 안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한 거지만 마찬가지로 균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지금 아리백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에서는 뭐 SMR 말씀하셨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는 왜 예산 깎았냐. 그리고 그 민주당은 지난 5월에 SMR 도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이재정 산자위원장이 이제 오히려 홍보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소형 모듈 원자 기술 수출을 적극 제한했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그거는 하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재정 뭐 산자부에서 예. 얘기를 했다는 게 예. 연구 단계를 홍보하거나 했지 이렇게 지금 판매가 큰 규모를 얘기를 예. 한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확인을 다 해본 결과는 그렇게 들었고요. 예. SMR 결과 과정이 지금 지연될 가능성도 크고 초과 비용조차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SMR이 여러 기를 모으느니 차라리 한 기를 더 짓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 단계라서 R&D 쪽에 더 투자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산자위원회에서 예. 제가 왜 국회의원들의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당 의원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만의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한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이제 작은 규모의 그 원전 SMR이라고 하는데 이 SMR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었고 또 그걸 가능하도록 예산도 부여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화력 발전이나 뭐 수력 발전이나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거다 하더라도 다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걸 기술력 가지고 계속 증진시켜 가지고 위험 요소들을 계속 보완을 해왔던 것이죠. 그게 R&D지 않습니까? R&D 쪽에는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이제 사업체 규모가 더 커진다든지 아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건 사실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게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위에서 저희 산자부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답은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을 일단 대폭 삭감해서 그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남 경제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예. 당연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은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공이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넘어갔으니까 부활시켜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균형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게 원자력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제조업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R&D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도 지금 신산업 분야는 저희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개발 분야를 조금 더 해서 예결해서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될 부분들은 챙겨야 되겠죠. 예. 신한울 3호, 4호기가 경남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도 결국에는 R&D 예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조업에 필요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R&D 부분은 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 부분은 저희가 협치를 해서 더 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런데 여당도 마찬가지인 게 신재생 에너지를 왜 이것을 문재인 정부 혹은 민주당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리백이 남은 지가 지금 2050년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만 비쌉니다. 왠지 아세요? 개발을 안 하니까 비싼 겁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고 아리백도 생각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이거를 정당 정책으로만 가갖고 전략적으로만 가는 문제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말씀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도 전액 삭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지금 너무 팽창돼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오히려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 팽창돼도 우리는 그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아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전 두고 전 대통령과 또 현 대통령의 그 입장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이걸 두고도 이게 제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댓글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좀 진영 논리로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신 댓글을 읽었고요.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의 도의원 함께했고요. 정기풍 도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 보통은 유관순 열사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일제와 언론이 훨씬 더 주목한 인물이고요. 조선의 잔다르크, 백마탄 여장군으로 불린 김명신 장군인데요. 김명시 장군인데 최근 이 장군의 일대기를 책으로 펴낸 이춘 작가를 저희 MBC 경남 뉴스파다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명시 장군. 저도 사실 뉴스 전하면서 처음 들었고 부끄럽게도 그럼에도 지금 이 이름도 낯설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간략하게 참 어려운 부탁인데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어떤 분입니까? 예, 김명시 장군은 1907년도에 마산에서 태어난 우리 지역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인데 예. 김명시 장군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988년도에 김명시 장군을 처음 소개한 워싱턴대 남아수 교수는 김명시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가장 용감하고 치열하게 민족을 위해 형극의 길을
걸은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우리 지역 출신의 역사학자인 강만길 교수님께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 배출한 고향에서 배출한 인물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만주불판에서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 장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일무장 투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작가님이 충북이시고 네. 김명시 장군 하니까 성은 다른데 가족은 아닌데. 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고향도 마산, 창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작가님 원래 부산이 고향인 것으로 네. 예 알고 있는데 왜 이분을 들여다봤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역사학자도 아니시고. 네, 네. 예. 어떤 이유였습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나라를 빼앗긴 타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민족해방운동 역사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웠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울 기회가 없었고 예. 알 수가 없었다고. 저는 김명시 장군의 우리의 잃어버린 독립운동사의 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마산에 산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30년 됐는데 김명시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였어? 어떻게 그 사람이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유학 갈 수 있었지? 이런 궁금함 때문에 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 지금 소속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김명시 장군을 알게 되셨던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그때 뭐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이 김 장군에 대해서. 네, 저도 맨 처음 예. 2019년도 1월 달에 김명시 장군의 독립서원을 신청했었는데 예. 그때부터 제가 합류했던 건 아니어서 그때는 회원이 아니었고 아. 네, 2021년도 재심 신청 과정에서 저 합류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독립서원을 신청했을 때 해방 후 행적 및 사망 경위의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이걸 이제 그 퇴짜를 놓았죠. 반려했었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사회주의 계열 네, 이렇게 네. 분류가 돼서. 그래. 근데 김명시 장군은 일제 강점기에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을 살았기 때문에 독립서원에 그 충분한 심사 자격 조건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행적 및 사망 경위 불분명이 됐는데 김명시 장군은 해방 후에 돌아와서 귀국했을 때는 조선의 잔다르크라고 칭송받았지만 예. 바로 4년도 채 되기 전에 1949년도 10월 달에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살했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것도 불분명하고 네, 그럼 묘소도 찾지 못한 그렇죠. 상태고. 그러면 예. 국가기관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알아야죠. 누가 김명시 장군의 시신을 인수했는지, 뭐 그러게요. 때문에 잡혔는지, 예. 그것은 국가가 더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반박할 그 이유들, 논박할 것들 해서 21년 재심 신청했지만 또 똑같은 이유로 반려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김명시 장군에 대해서 저는 그 워낙 김명시 장군 독립서원을 이끈 것은 열린사회 희망연대 회원으로서 또 먼저 그 제기했었던 분은 김용만 의장님이 이제 동네 누나 고향 누나 같다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했었고 저는 이제 거기 같이 합류하게 됐던 것이죠. 김명시 장군이 하늘에서 아마 뭐 희망연대 또 작가님에게 아마 감사를 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독립유공자 어쨌든 이전 3기의 노력 끝에 네네.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멈춰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책까지 쓰였습니다. 네, 예. 왜 책까지 써야겠다라고 또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도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은 독립서원 유공 국가로 하여금 독립유공자 독립공헌을 인정받는 일까지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바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고 난 다음에 그 창원의 많은 시민들은 사진에서 막 돈을 내셔갖고 한영 플래카드를 갖다 노란 손수건처럼 막 이렇게 해서 축하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갖고 그 김명시 학교 가는 길에 있는 벽화가 훼손되고 보훈단체에서 또 김명시 장군 독립 그 서원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서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랬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그 훼손했다라는 게 약간 뭐 그 색깔론에 휩싸여서 뭐 훼손을 했던 세력이 있었던 겁니까? 완전히 거기를 갖다가 예. 밤에 새벽에 예. 김명시 장군 그 그림 벽화에다가 다 페인트 칠하고 그래요. 네,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김명시 장군의 기록을 온전히 알려야 되겠다.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 그 역사학자나 문학가들이 그런 거 해주면 좋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된다고 예. 우리 희망연대에서 이제 자료를 내기로 했죠. 진짜 큰일 하셨는데. 네, 근데 김명식 장군에 대한 기록 찾기가 네,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별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처음에? 어, 깜깜했을 것 같은데. 예. 자료가 없었어요. 김명시 장군은 4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한 18년을 갔다가 마산 고향에서 보냈는데 김명시 장군이 마산에 남긴 흔적이라고는 그 김명시 장군의 생가터 주소와 예. 그리고 학적부 마산 공립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 성호초등학교에 있는 학적부 기록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것도 5학년에. 근데 김명시 장군의 예심 결정문이 이제 신문 자료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예심 결정문에 의하면 민족 의식이 격렬한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3.1 운동으로부터 3.1 운동에 자극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딱 그 모티브 하나만 가지고 그럼 우리 지역의 3.1 운동이 어땠었지? 라고 찾아보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김명시 장군은 5학년에 편입했는데 그 노천명 우리 시인 노천명이 김명시 장군을 인터뷰하고 쓴 기록에 의하면 있었어요? 네네. 예. 3.1 운동에 엄마가 그 희생되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희생되고 난 다음에 12살에 운명의 모진 비바람을 맞게 되었다. 예. 그래서 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녔는데 동생을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운동장에다 내버려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명시 장군이 12살에는 16살 학교 갔는데 12살에 다니는 학교는 어디지? 라고 알고 봤더니 예. 마산 지금 시민극장에 있는 마산 여자야학이 열렸고 아하. 그리고 마산 여자야학이 그 김명시 장군의 그 예심 결정문에서 사상적으로 지도했다는 예. 김명규 선생님께서 여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김명시 장군은 바로 생선행상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 노동야학에서 여자야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5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구나 알게 됐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깨맞추게 됐죠. 예. 하나하나 이제 처음에 어려웠습니다만 네네. 새로운 정보들을 발굴해 나가셨는데 네. 아버지는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여였고 누이였고 어머니께서는 앞서 3.1 운동에 희생이 됐다고. 네네네. 예. 그리고 동생도 얻고 다니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김명시 장군은 5남매였어요. 예. 언니가 1901년생으로 3살 차이씩인데 김선이라고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간 것 같고요. 예. 1904년생인 오빠 김영선도 일제 강점기 때 한 12년을 갔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예. 그 오빠가 부도 노동자로서 이제 그 집안 소년 가장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16살에 오빠가 학교를 보내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명시 장군 다음 남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 1910년생인데 남동생은 일찍 학교를 갔더라고 제대로. 네네. 그 다음 동생은 이제 김명시 장군만 그 1919년도에 학교를 갔더라고 10년생이니까. 예. 근데 김명시 장군은 1923년도에 갔으니까 동생을 김복수라고 네. 5살짜리 그 동생을 여동생. 예. 1915년생이니까 1919년도에 되면 4살짜리지 않습니까? 예. 그 4살짜리 동생을 얻고 밥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은 거죠. 우리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안이 다 서려 있는 게 김명시 장군입니다. 김명시 장군에게 그 3.1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정말 그 막막하고 네. 무서운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한번 3.1 운동에 자극받았다는 것은 예. 그 우리 지역에 제가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일대에 3.1 만세 운동이 15번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5회. 그런데 그 장난 이제 점점 커지면서 예. 3월 30일이나 이럴 때 되면 바로 김명시 장군 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마산 형무소 자리가 있거든요. 예. 그 마산 형무소로 간 거예요. 3,000명이. 그 3,000명이 가면서 애국지사를 석방하라고. 야, 그 당시 인구수 대비하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15,000명이었는데 4,500명이 일본이었고 예. 그럼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 바로 김명시 장군은 우리 마산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의 결실이다. 마산의 딸이다. 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또 시민들이 합심해서 운동을 그렇죠. 했었는데 네. 그 가운데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네. 받기가 네.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데 네. 처음에 이제 이 장군에 대해서 파보기 시작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네. 유관순 열사보다
더 유명한 분이었다라고 네, 이 얘기도 들었어요. 예. 예. 유관순 열사는 거의 무명전사였습니다. 1919년도 4월 3일 날 예. 그 공주 아운의 장터에서 체포되고 1년 이후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순국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1 만세 운동 때 희생된 사람이 7,000명이었는데 그 7,000명에도 속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통틀어 한 번도 신문에 등장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김명시 장군은 체포 당시에 비거비례 날아갔다 날아오는 홍일점 비거비례. 투사라고 그 매일신보라고 총독부 기간지인데 예. 거기서 그렇게 말했던 거기서도 거죠. 예. 예. 그리고 해방 후에 이제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조선의 잔다르크, 조선의 자랑이며 조선의 잔다르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것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항일 무장투쟁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는 경찰, 군대, 헌병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일 무장투쟁 1940년대 그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싸운 것은 조선 연안파라고 불리우는 조선 독립동맹, 조선 의용군이 유일했기 때문에 김명시 장군은 그렇게 칭송받았던 것입니다. 야, 이 김명시 장군이 이제 단순히 독립운동을 넘어서서도 네. 뭐 노동과 이 여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그렇죠. 많이 힘을 쓰신 분인데 네. 그렇게 이제 해방을 위해서 달려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해방 이후의 기쁨이 너무 잠시였던 것 같아서 네. 그 대목이 참 안타깝습니다. 전 죽음이 네.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쓸쓸하게 마감을 네.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발표한 김효성 내무부 장관은 1950년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예. 그 월북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평양 신미리 애국 열사등에 묻혀 있지만 김명시 장군의 그럼 형제들 거기에도 이제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김명시 장군은 그쪽에도 없어요. 그쪽에도 없다. 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묻혔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4.5 74년이 지나서야 그 다 73년도 예. 돼서야 우리가 김명시 장군에게 이제 독립공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애틋한 게 김명시 장군이 그 시민주의 형무소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도 엄청 철저하게 합니다. 예. 그 판사가 물어봤을 때 나는 나의 주소는 본적은 마산이요, 현 주소는 신의주의 형무소고,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김명시 장군이 이제 재판 투쟁을 해갖고 그 항소도 안 하고 이제 할 때 식모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수모를 겪고 예. 노동을 하면서 그 신의주 형무소 너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또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만주로 가서 총을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국의 길을 갈았던 분이죠.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제 홍범도 장군을 또 떠올리는 분도 그렇죠. 예 많으신데 야 이게 70여 년 만에 어찌 보면 인정을 받은 김명시 네네. 장군인데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다루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네.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책을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어떤 마음으로 읽어줬으면 하는지 그 바람을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저는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한 번도 제사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예. 김명시 장군과 김명시 오빠와 김명시 남동생. 저는 김명시 장군이 만약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써줄까를 바랐을 때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기보다 자신의 동지와 자신의 시대를 그려달라고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평전이라기에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에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었는가. 그들은 아마 목숨 바치고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심지어 가족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했을 때 어떤 두려움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기억해 줄 것이고 김명시 장군이 부녀 총동맹에서 말했었던 그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배울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파더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